최근 국내외 메이저 역사학계에서 압록강이 진짜 위치를 발견해 우리나라 지도가 다시 그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이러한 역사적 발굴 시기와 맞물려 압록강 부근 중국 랴오닝성 요령성의 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면서 심지어 원래의 압록강이 국경만큼대로 한국이 다시금 옛 고토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나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압록강의 위치가 어디인지 압록강 부근 요령성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심상치 않은 요령성 상황. 중국의 사드 보복 사태의 최대 피해 기업 중에는 바로 중국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선양시의 가장 큰 외국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선양 시민들에게 가장 환영받는 기업 중 하나였을 정도인데요. 그 이유는 롯데백화점뿐 아니라 롯데월드와 같은 거대 테마파크 계획까지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중국의 마지막 남은 롯데백화점이 철수했습니다. 가뜩이나 현재 중국이 대졸자의 취업난으로 경제 대혼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 철수로 인해 선양시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랴부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때와 맞추어 선양시와 요령성 일대를 시찰하며 민심을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진핑의 시찰에도 지역 사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요령성의 핵심 지방은행 두 곳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중국 지방은행가에 공포감이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난 광시장족 자치주에서의 대규모 뱅크런 사태와 시위와 맞물려 은행의 줄도산이 예고된 상황 속에서 랴오닝성에서 중국은행의 연쇄부도 사태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의 지방은행 파산인 상황인 것인데요. 중국 은행보험감독관위원회 우리로 따지면 금감원에서는 요양농촌상해은행과 요녕타이저춘전은행 이렇게 두 지방은행의 파산을 승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방은행 파산은 현재 중국 부동산 개발의 대거 미분양 사태와 중국 주택 수요자층의 주택 수요 급감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맞물려 중국 중앙당국의 소수민족 탄압 정책이 등장하자 요령성 일대의 만주족, 조선족, 몽골족, 퉁구스 계통의 소수민족들의 민심이 매우 흥흥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으로 탈출을 원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여행을 핑계로 들어온 중국인들 중에 중국 내 강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피해 탈출해온 망명성 여행자들이 한국을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주요 여행지에서는 한한령으로 인해 중국의 단체여행 관광이 제한된 상황 속임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상황으로 전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압록강이 진짜 위치가 밝혀지면서 현재 만주족 자치주 조선족이 밀집해 살고 있는 요령성 일대가 실질적인 한국의 영토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요령성 일대의 새로운 서광의 빛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압록강이 진짜 위치. 그동안 압록강으로 여겨져 온 북한 신의주와 단둥 국경 압록강에서는 주요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으로 출병하던 고려의 대군이 조선 건국을 위해 회군을 하던 역사적 장소입니다. 그런데 메이저 역사학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압록강의 위치는 지금의 위치가 아닌 현재 요하로 알려진 요하강이 압록강이고, 역사적으로 알려진 요하는 지금의 베이징 인근에 위치한 강으로서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로 인식되어 온 요동 땅의 역은 바로 베이징 동부지역이 요동이며, 또 지금 야오닝성 중앙을 관통하는 요하, 즉 고대 압록강의 위치를 기준으로 동쪽 지역은 명백한 한민족의 영토라는 학계의 조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압록강의 위치를 지금의 요하에 맞추게 된다면 오늘날 알려진 평양의 위치는 현재 랴오양이라는 도시가 고대 평양의 위치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통일신라나 고려의 영토 법력 역시 한반도 중북부지방이 경계가 아니라 지금의 요령성, 지린성 일대까지 확대되는 것이 옳다는 학설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고 인정을 받는 추세입니다. 과거 이러한 학설은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음에도 무시를 받아왔는데, 바로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고려 통일신라 영토 범역이 주장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모택동과 주울레는 지난 1960년대 중국과 북한의 국경회담 당시 요동은 역사적으로 조선의 땅이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통일신라 고려의 영토 범역뿐 아니라 조선 세종 때까지도 지금의 지린,
압록강 이북까지 조선이 광범위하게 차지하였을 것이라는 분석은 오늘날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대 압록강 기준의 고토를 수복한다면 앞서 살펴본 고대 압록강 현재의 요하를 기준으로 한국의 옛날 고토들을 수복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렌시 600만, 선양시 800만 명, 잉커우 200만, 안산시 300만, 단둥 200만, 랴오양시 200만, 번시시 150만, 판진시 100만, 푸순시 200만, 천령시 200만 고대 압록강을 기준으로 동쪽에만 약 2,500만 명에서 2,950만 명가량 거주 중입니다. 길림성과 흑룡강성 일대는 인구가 거의 없는 산악지대로서 과거 고대 압록강 지금의 요하 기준 남쪽의 토털 인구는 약 3,500만 명가량이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1,000만 명가량은 만추족 조선족이 200만 명가량 되는데 남북한 인구 7,500만 명과 함께 1억 1천만 명가량의 인구를 확보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약 3천만 명의 인구를 한민족에 동화하는 일은 매우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초중 고교의 한국어 교육 역사 교육을 통해 민족 사관을 키우고 또 군 입대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틀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틀은 바로 조선족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선족 사회와 한국 사회가 갈등이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 가능한 200만 명의 조선족들은 향후 3천만 만추족의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인적 자원들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학교 선생님, 공무원, 주요 직책에 조선족들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조선족 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며 꾸준하게 조선족 사회 내에서 좋은 인재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1,000만 명에 달하는 만추족 역시 주요 인적 자원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추족은 DNA상 한민족과 가장 가까워서 유전학적으로는 같은 민족 계통으로 분류돼서 외형적 특색이 아닌 역사 인문학적으로 민족을 구분을 해야 할 만큼 유사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당국에서 만추족과 관련된 충격 발언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만추족과 선 긋는 중국. 지난 16일 중국 당국이 만추족 그리고 청나라와 선을 긋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족 중심의 역사관을 시진핑 정권 들어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굴욕의 역사로 여겨지는 청나라 그리고 만추족을 멀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은 관영 매체에서 조 바이든 체제의 미국을 비판하며 보호주의와 고립적 사고방식에서 쇠퇴한 청나라 왕조를 떠올리게 한다는 파격적인 문장을 써올려 세계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자국의 왕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게 표현을 해왔으나 청나라가 마치 자국의 역사가 아닌 양 굴욕적 문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표현은 현재 중국 중앙 당국이 만추족과 청나라를 자국의 역사로 인식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시진핑 정권 들어 중국 당국은 청나라의 전통의상인 치파오 대신 한복을 빼닮은 한풀을 내세워 젊은 공산당 청년 단체들을 이용해 자국의 한족 문화 부흥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당국은 요령성 길림성 일대에 소재한 조선족에 대한 한국어 탄압 정책을 최근 속속 발표하면서 오랜 세월 중국 당국의 충성을 다짐해온 만추족과 조선족 사회가 사실상 패닉 상황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대 압록강의 위치가 지금의 요하, 만추족과 조선족 소수민족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지역이 한민족의 진짜 영토와 회복해야 할 고토처럼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혼란에 빠진 만추족 조선족 사회가 중국 공산당을 대체할 새로운 민주주의 시스템 같은 민족계통에 한국의 정권 수립을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과거 이 지역은 간도 회복운동의 핵심 지역이 되고 있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된 간도의 옛범역과 흠사에 멀지 않은 시기 통일된 한반도와 진짜 압록강의 위치까지 옛 고토를 수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베트남이 한국 문기를 대량 구입하려 한다. 중국 소훈닷컴. 지난달 25일 중국 소훈닷컴은 한국이 베트남에게 무기를 팔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러시아를 자극해서 그들의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베트남은 러시아의 주요 고객이었고 대부분의 베트남 무기들은 러시아에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내에서 위기가 발생하자 한국 정부가 직접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해 방산수주 작전을 펼칠 기회를 줬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중국 매체는 한국이 베트남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로 인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더욱 긴장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며 훈수를 두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반응이 러시아산 무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베트남은 한국산 무기가 아닌 중국산 무기를 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남중국해로 확장하는 중국의 무리한 정책을 견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도 미국과 군사적 연계를 하는 것을 군국주의의 길로 간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이들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 못지않게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무기의 새로운 소식이 중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괴물 미사일로 물려왔던 한국의 현문5 탄도미사일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현무5는 한국형 삼축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현무5는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핵무기에 맞먹는 파괴력을 낼 수 있게 설계된 고중량 미사일입니다. 지하 100m 보다 깊은 갱도나 벙커 등 표적을 파괴할 수 있어 유사시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가 집결하는 전쟁 지도부나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초교 성능 초강력 무기 언급하면서 현무 5전력 배치를 예고한 바 있었는데 군은 미사일 사령부 예하 부대에 최대 2,000여 발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무5는 올해 초부터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됐으며 올해 말부터 양산에 돌입했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훈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 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무5는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 여단 예하 부대인 1200 대대 등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지금 이 미사일이 어디에 배치되는지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사일 사령부는 원래 충청북도 음성에서 있다가 2019년 강원도 원주로 이전했다고 했는데 지난해 핵심 기지는 여전히 충청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충북 음성과 강원도 원주 모두 서울과 100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중국의 동북부까지 사정거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중국은 1만 킬로를 날아가는 ICBM 은단 20기만 만들고 3,000터부터 5,000km를 비행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다량 제작해 배치해 놓았습니다. IRBM이 훨씬 정확도가 높고 이를 배치하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황해, 심지어 한국 동해에서도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한반도를 노릴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북중 우호 조약에 따른 군사동맹이라 유사시 군대를 파병할 수 있고 또한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군이 국경지대 일부까지 손에 넣는다는 계획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말콤 데이비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수석 애널리스트는 현무5가 최대 90위 재래식 탄두를 탑재할 수 있지만 더 가벼운 탄두를 탑재하면 3,000km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금 한국의 현문 5의 존재는 중국에게 큰 압박감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문 5가 중탄두를 달면 3,000km 이상을 날 것이라면서 사실상 한국이 중국보다 더 강력한 IRBM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현무 5 미사일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면서 이를 합쳐 미사일을 총 1만 개 이상을 운용하며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전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무 5 미사일의 핵문기급이라는 말을 다는 것을 과도한 표현이라고 하지만 현무 5 미사일 여러 기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문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핵무기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우려하고서 그에 버금가는 폭발력을 지녔지만 방사능 등의 피해가 적은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벙커버스터라고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은 적군의 공중공격에 대비해서 군사시설물을 모조리 지하화해 영국 공군이 대규모 폭격을 해서 독일군의 군사시설물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때 영국이 고안한 것이 항공기에 거대한 폭탄을 떨어뜨려 탄두 부분을 지표면 아래까지 쑤셔 넣어 터지게 하면서 지진을 발생시킨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최초 개발된 것이 돌보이라는 지진폭탄인데 5.4톤에 폭약 2.4톤을 내장해서 고고도에서 떨어뜨려 땅속까지 파고 들어가자 해서 폭발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충격파는 소규모 인공지진을 일으켜 표적을 파괴했습니다. 이 지진폭탄은 잠수함 경납고, 터널, 벙커, 교량 등 독일군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북해의 여왕이라 불리던 독일 해군의 전함 티르피츠까지 격침시켰습니다. 그리고 톨보이로 효과를 보고 그보다 더 크게 만든 그랜드슬램은 중량 10톤에 폭약 6톤으로 톨보이보다도 배로 파고력이 큰 폭탄이었습니다. 그랜드슬램은 독일 베스트팔렌의 빌레펠트 인근 실트헤세 지역의 육상철교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육상철교는 톨보이 공격도 견뎌낸 내구성을 자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군은 더 센 그랜드슬램을 떨어뜨렸는데 안타깝게도 투입된 그랜드슬램은 철교에서 수미터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분명 빗맞았는데도 그랜드슬램의 폭발력으로 일대의 지반이 무너지면서 철교의 교각까지 동시에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이후 독일군은 톨보이의 군사강화 구조물이 모두 박살나자 콘크리트를 더 써서 더 탄탄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브레멘의 발렌틴 유보트 생산기지에 그랜드슬램이 떨어지자 4.5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지붕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945년 4월 25일 히틀러의 별장 중 하나인 베르크호프 버그호브를 공격했습니다. 히틀러의 별장은 히틀러가 유독 튼튼하고 오래가도록 만들라고 지시하고 감독한 데다 국가원수가 이용하는 곳이므로 가장 강력한 방공설비를 갖추어 일반 폭격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랜드슬램이 떨어지자 이를 순식간에 파괴하며 산사태마냥 뒤부어버렸습니다. 이후 가장 강력히다는 벙커버스터는 이 그랜드슬램보다도 더 무거운 GBU-57로 무려 14톤의 무게로 정말 이것이 떨어지면 일대가 지진으로 초토화되는 무서운 괴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문 5가 이 GBU-57보다도 신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을 초토화시킨 톨보이와 그랜드슬램은 현무 5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현무 5의 사거리는 600km, 탄두 중량은 8터부터 90 정도로 알려져 GBU-57보다 가볍지만 현무 5가 훨씬 더 강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GBU-57은 최대 20km 고도에서 자유낙하 방식으로 목표물에 명중하는 반면 현무 5는 100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마하 10 이상 속도로 표적에 내리꽂힙니다. 미사일 기술로 빠르게 내리꽂는 것과 그냥 비행기에서 낙하시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현무 5는 탄두 자체의 파괴력도 크지만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두에 가해지는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시설을 초토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핵문기 같은 위력을 내는 재래식 무기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은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타격할 수 있고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현무 5는 중국 대륙을 사정거리에 포함시키고 탐지하고 요격하기도 쉽다며 중국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인들은 핵무기와 다량의 미사일을 배치했으면서도 한국의 미사일 배치를 두교는 말이 많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세워놓은 병아리 전략이 유출된 바 있는데 한반도 유사시 중국 인민해방군이 남포터부터 원산을 잇는 대동강 이북 지역을 점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계획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는데 앞으로 한국군의 현무 5 배치는 중국군이 함부로 한반도에 들어올 땐 일대 지진을 경험시킬 강력한 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 한국은 전말 핵미사일 빼고는 전부 만든 것 같아. 한국은 국토 면적에 비해 엄청난 양의 재래식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니 정말 무서운 국가야. 핵을 만들지 못하는 서러움을 조만간 신물질을 개발해서 핵폭탄급 위력의 미사일을 만들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들어 한국은 핵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막강한 재래식 미사일 전력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괴물 미사일이자 한국의 벙커버스터라고 불리는 현무 5 미사일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양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의 또 다른 괴물 미사일이 재조명되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5월 국방기술품질원이 공개한 KTSSM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이 재차 화제되며 전 세계가 한국 미사일 전력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개된 KTSSM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 당국이 개발한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KT-SSM 두 발이 120km 이상 떨어진 표적에 연달아 정확히 명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첫 번째 미사일이 표적에서 불과 1터부터 2m 떨어진 지점에 구멍이 생겼는데, 두 번째 미사일이 이 구멍에 정확히 떨어져 일각에서는 홀인원을 기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KT-SSM 품질 인증 사격 시험 영상을 확인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골프 경기에서나 볼 수 있던 홀인원을 한국은 미사일로 성공해내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어. 쉼표. 한국 미사일의 파괴력과 정확도면 충분히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인 것 같아. 쉼표.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중국과 북한은 절대 한국에 도발하지 못했을 거야. 외국인들의 이 같은 반응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사거리 120km 이상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연속적으로 똑같은 지점에 명중하는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인데요. 이에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 KT-SSM의 놀라운 정확도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KT-SSM 품질 인증 사격 시험 영상을 좀 더 살펴보면 전 세계인들의 찬사가 쏟아지는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표적 깃발에서 불과 1터부터 2m 떨어진 지점에 떨어져 구멍이 생겼는데, 곧바로 낙하한 두 번째 미사일도 그 구멍 안으로 정확히 떨어졌는데요.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사거리 120km가 넘는 탄도미사일이 똑같은 지점에 명중하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 한국은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실제로 만들어 외국인들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두 미사일 모두 실탄은 장착되지 않아 탄두가 폭발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만약 실탄을 장착했다면 재래식 탄두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워낙 높은 정확도를 보여 파괴력이 대단했을 거라는 분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 KT-SSM은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에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타격하기 위해 개발되어 장사정포 킬러라고도 불리며 최대 18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용 GPS 이외에도 정밀한 유도 장치를 갖춰 정확도가 뛰어나다는 게 큰 강점이라는 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발사 직후에는 북한 갱도 진지 위에 떨어져 관통에 들어간 뒤 열 압력탄이 폭발해 적 도발 원정과 갱도 진지를 무력화하는데요.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 KT-SSM은 길이는 4m, 직경은 북한 초대형 방사포와 같은 600mm이고 한 발당 가격은 약 8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SSM은 차원이 다른 높은 정확성과 파괴력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해 매우 경제적인 무기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괴물 미사일의 압도적인 성능이 공개되자 북한은 시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7년 5월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한 신형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450km 떨어진 표적을 7m 이내의 정확도로 명중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군 관계자에 따르면 KT-SSM은 북한의 구형은 물론 신형 탄도미사일에 비해서도 정확도가 훨씬 뛰어나다고 밝혀 한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지켜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사일의 정확도는 보통 탄도미사일이 순항미사일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전쟁에서 빠짐없이 사용되어 온 최대 사거리 1600터부터 2500km의 미국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나 최대 사거리 1000터부터 1500km 한국의 현무 3순항미사일의 정확도는 3m가량입니다. 최대 사거리가 300터부터 800km인 현무 2 탄도미사일의 정확도는 5m가량으로 이보다 더 떨어지는데요. 반면 KT-SSM은 탄도미사일이지만 미사일이 떨어지는 오차 범위가 1터부터 2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가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KT-SSM의 최대 사거리를 300km로 늘린 KT-SSM-2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KT-SSM-2의 경우 평양 이북 압록강 인근 지역의 북한의 지하 벙커들도 파괴할 수 있는데요. 또한 고정 발사대를 사용하는 KT-SSM과 달리 KT-SSM-2는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에 두 발씩 탑재돼 기동성도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유사시 언제든 김정은을 비롯해 북한 지휘부가 있는 지하 벙커를 타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자리 잡겠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KT-SSM의 성능을 확인한 폴란드는 천무 다연장 로켓과 함께 KT-SSM-2와 비슷한 사거리 290km짜리 미사일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KT-SSM-2와 폴란드 수출형 미사일은
탄두의 성격과 위력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듯 폴란드는 이미 지난해 수십조 원 규모의 무기를 대거 구매하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폴란드가 KT-SAM-2와 비슷한 성능의 미사일 도입을 완료한다면 동유럽 국가들로의 추가 무기 수출 가능성도 있어 K방산이 연이어 잭팟을 터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충남 국방과학연구소 안흥 시험장에서 폴란드를 비롯해 노르웨이와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등 7개국 군 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관한 가운데 천무 발사 차량에 탑재된 개량형 KT-SAM-2 200km 이상 떨어진 표적에 명중하는 데 성공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KT-SAM-2 수출 시계도 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의 전망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당초 총 1조 5,600억 원을 투입해 2034년까지 KT-SAM-2 개발 및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그 시점을 2030년 이내로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KT-SAM 계열의 미사일 배치도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의 벙커버스터라 불리며 베일 속에 가려졌던 현무 5 미사일도 이르면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괴물 미사일들의 전력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KT-SAM과 한국의 벙커버스터라 불리는 현무 5 미사일 전력화가 폴란드가 자군을 한국산 무기로 무장하려는지 한국 무기의 추가 도입을 연이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성과 무수함에 감탄한 폴란드가 이번에는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사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로 한 500문의 하이마스를 대체 언제 받을지 알 수 없으니 차라리 이참에 한국산 천무를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하이마스의 인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1일 대만 미국으로부터 18분의 하이마스를 상륙 뒤도입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대만 침공을 준비하는 중국 육군을 상대할 핵심 병기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불과 몇 해로 큰 성과를 거둔 하이마스를 고른 뒤 배치분을 크게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이마스를 찾는 나라가 늘어나면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미국이 과연 제때 하이마스를 전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폴란드는 이미 우크라이나에게 상당량의 무기를 넘겼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잘 막아세우고 있으니 나름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으나 정작 폴란드가 스스로 지킬 무기가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인데요. 이렇게 무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기 공급이 늦어진다는 것은 침략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폴란드 국민들에게 정말 가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래전부터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폴란드가 천무를 살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제 무기 못지않은 성능을 가졌으면서도 너무 비싸지도 않고 무엇보다 언제든 원하는 수량을 팔아줄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폴란드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무려 20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샀고 아직 새 무기를 받지도 못했는데 벌써 돈부터 쓸 생각을 하냐며 폴란드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작심한 헤르슨 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과를 거두고 러시아가 침략 전력을 강화한 데다 못 믿을 이웃인 독일이 재무장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연달아 터지면서 폴란드는 충격에 휩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들 중 폴란드를 도와줄 나라는 전무하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폴란드에서 천무든 하이마스든 그냥 일단 사고 보자는 의견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에서는 과연 천무가 팔리겠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이마스의 정밀 유도 로켓은 천무와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실히 검증됐으며 하이마스에는 쓸만한 전술 단거리 미사일인 ATACMS가 있는 반면 천무에 쓸 KT-SAM은 아직 개발 중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보면 우리의 천무가 하이마스보다 못한 무기로 보일 수 있는데요.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훨씬 강력한 화력을 가졌으며 종합 성능으로 따져도 모자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강력한 화력을 상대해야 할 폴란드에게는 천무가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맞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교가 없다면 아무리 말씀드려도 납득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천무의 폴란드 수출 가능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우크라이나군의 전격적인 헤르손 대공세가 개시됐습니다. 목표는 3월 초 함락된 헤르손의 탈환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독일, 폴란드 등이 제공한 공세 물자가 총동원됐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둬 탈환지를 크게 늘렸는데요. 하지만 투입된 전력에 비해 결과가 신통치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10여 개에 가까운 마을을 탈환했고 러시아군이 수개월 동안 버티고 있던 방어선을 탈환했으나 그만큼 손실도 컸고 장비도 많이 잃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에 우크라이나보다 더 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인데요. 폴란드는 지난 수개월 동안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엄청난 물자를 제공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리 변변치 않은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원조를 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수백 대의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장갑차 등 막대한 분량의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함락당한다면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 될 것이 분명한 데다 러시아에 굴복한 우크라이나군까지 상대할 게 뻔하나 우크라이나가 달라는 무기는 전부 다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넘겨줬습니다. 오죽하면 국경을 수비해야 할 폴란드 기갑사단이 써야 할 무기조차 부족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와 벨라루스가 대치하던 국경에서 안보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내에서는 재무장을 더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을 하이마스 대신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런 주장이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천무가 하이마스보다 빨리 나올 수 있고 더 강력한 무기, 이왕 한국산 무기를 사는 김에 천무도 함께 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도 불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국산 무기가 좋다고 해도 미국산 첨단 무기보다 주물 리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 생각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미국은 분명히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압도하며 상상도 못할 무기를 만드는 군사강국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모든 이제 무기가 한국산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 하이마스의 경우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하이마스의 개발 목적과 용도를 천무와 비교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다연장 로켓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주력 다연장 로켓인 M270 MLRS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기동성에 중점을 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이마스의 가장 큰 장점은 가볍습니다. 탄약을 만재한 전투 중량이 대략 16톤 정도로 무게가 25톤 M270에 비해 9톤이나 가볍습니다. 또 최대 속도가 60km를 오가는 36궤도형 M270과 달리 50호 시제의 6륜 트럭을 차체로 사용해 최대 시속 85km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공기를 통한 운송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도 많이 운용 중인 C-130 계열 수송기를 이용해 신속한 수송과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고속 전개에 특화된 시스템인데요. 이는 하이마스가 개발된 이유가 그러합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의 미군은 전면전에서 적을 찍어 누르는 중무장 군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세계 어디든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기동성 있는 군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화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MLRS를 가볍게 만들어야 했는데요. MLRS의 화력을 반으로 줄여 개발된 것이 바로 하이마스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개발하다 보니 하이마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마스는 M270을 경량화한 무기체계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M270 사용하는 발사관을 반으로 줄여 6발만로 탑재했습니다. 한마디로 퍼부을 수 있는 무장이 M270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군이 상대할 러시아군은 중무장한 기갑부대이며 자국을 지켜야 할 폴란드에게 하이마스의 수송기 탑재 능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기능입니다. 반면 한국의 천무는 다릅니다.